자, 이번에는 우리 수업에서 주로 살펴보게 될 인문학의 분야인 역사학과 철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사학이라는 것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우리 그 사람들이 살아온 옛날 이야기인데, 그 역사 공부를 왜 하느냐라는 질문을 잠깐 던져볼까요? 우리는 왜 역사 공부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흥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사극도 좋아하고 역사 드라마도 많이 보고 역사 영화도 참 많잖아요. 근데 이것을 왜 그 문헌으로 남겨서 공부를 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런 정치에다가 글을 쓰려니 흔들려서 제가 글을 잘 못 쓰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교훈사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교훈사관. 역사를 이제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공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 조선시대 어떤 왕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했으면 나라가 망하니까 다시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이게 뭐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전문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조금 경계하는 면이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시대에 일어난 일을 지금 시대에 꼭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왕이 잘했고 못했고 한 것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왕정 시대고 농경 경제고 그리고 세계 시장 경제하고 연결이 되지 않았던 시절이고 신분 계층 구조가 있었었고 그리고 남녀 차별을 현격했었고 그런 시대에 일어났었던 일을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에 적용해서 교훈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해서는 교훈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인격적인 면에서 본받을 게 있을지 몰라도 역사 상황, 정치 상황, 경제적인 관점에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순신 장군의 개인적인 덕성에 훌륭하면 우리가 본받자 이런 얘기는 충분히 교훈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짧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직선이라고 봐주세요. 시간의 축 위에 지금의 나를 놓고 보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을 확장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게 지금에 대해서만 2021년 5월의 케이스만 연락에 연구해봤자 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021년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정치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이해하려면 202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201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업의 주된 소재인 교육에 대해서 2021년에 우리의 공교육이 왜 이렇게 된지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쭉 내려서 과거를 가보자면 1980년에 무슨 교육이 있었는지 그리고 1945년에 무슨 교육이 있었는지 심지어는 19세기에 어떤 교육이 있었는지를 이해할 때 그 줄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의 교육이 형성된 면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의 교육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의 축 위에 지금의 나를 놓고 지금의 나의 연구 대상을 놓고 공부하는 것을 역사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축에 우리의 이해하려는 대상을 놓고 연구하는 것은 인간의 매우 기본적인 인지적인 성향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역사는 기본적으로 과거를 공부하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가는 이건 과거고 그리고 현재로 이어지고 그리고 앞으로는 미래까지도 시간은 계속 뻗어나가겠죠. 어떤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지금 이렇게 이르게 된 걸 이해할 수 있으면 미래까지 이렇게 가는 것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역사학자의 몫이 아닙니다. 이거는 미래학자들이 많이 하는 일이죠. 역사학자들은 여기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냥 여기까지만은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어떻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과거를 통해서 과거 자체만을 이해하는데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지금의 나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과거 그 자체의 이해도 엄청나게 힘든 학문적인 과업이죠.
거기서 멈춰도 역사학으로서는 충분히 그 정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역사학을 이용해서 더 진일보한 그 인식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지금의 나를 얼마나 설명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수업에서는 그런 면들을 많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학은 과거에 대한 학문이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하긴 한데,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현재의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의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 딱 지우고 이번엔 철학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매우 아날로그한 것을 디지털한 환경하고 접목하려니 기술적으로 힘든 면이 있습니다. 잠깐 참아주시고 이렇게 제가 칠판에다 제대로 다시 써서 올려볼게요. 자, 이런 학문입니다. 철학. 철학이 뭐냐 하면 또 골치 아프고 어려운 학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철학에 대해서 기피증, 두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 굉장히 언제나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짓거리는 게 철학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너무 어렵게만 접근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제 나름대로 쉽게 풀어볼까요? 우리는 철학을요, 일상 용어에서 써요. 학문적으로 말고. 언제 쓰느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개똥 철학, 인생 철학, 그런 말 있죠. 또는 이런 말도 써요. 흔히 매스미디어에서 많이 쓴 말입니다. 경영 철학이란 말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또는 국정 철학,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 학문 이전에 우리 일상에서 쓰는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때 이런 식으로 쓸 때 이 철학은 사실 무슨 뜻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 비슷한 말, 동의어를 한번 읊어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여기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철학이라는 말을 쓸 때 비슷한 말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관점? 경영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소신? 신념? 경영에 대한 주관도 너무 비슷한 말들이 나오는데, 대체로 아니면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이죠. 생각들. 이런 것을 우리는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런 것들 중에서 좀 깊고 복잡한 것들을 일상적으로 철학이란 말로 바꿔서 쓰고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생각이 모인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도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사상, 좀 전문적으로 보입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그 철학은 이제 깊은 생각하고 관심 있는 사상하고 같은 것이다라고, 간주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철학은 사실은 깊이 있는 사상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칸트의 철학 그러면 사실 칸트의 인식론적인 그 철학의 부분을 얘기하면 인식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무엇을 아는가에 대한 칸트의 이론은 칸트가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이해하고 아는가에 대한 이러이러한 사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사상하고 철학은 거의 비슷한 말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것은 철학에 대한 일상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겠고, 좀 전문적인 정의로 넘어가자면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어요. 또 빨리 지우고 갈게요. 전문적인 정의는 철학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학이 무엇이냐? 자, 뒤에서 쓰고 이렇게 딱 제시할게요. 철학이란 곧 질문하기다. 왜 질문하느냐? 철학자들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철학자들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한 의문이 많아요. 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눈으로 그려 볼게요. 우리는 세상을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쌍꺼풀 눈입니다. 예쁜. 기본적으로 우리의 감각기관을 사용해요. 오감입니다. 눈, 코, 입, 촉각, 미각 이런 것을 사용해서 세상을 파악해요. 대표적인 게 눈이라서 눈을 그렸어요. 그래서 세상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어떤 대상이 있어요. 보면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은 봤다는 얘기입니다. 봤으니까 아는 것이죠. 그런데 철학자들은
봤다고 정말 알 수 있느냐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을 통한 인식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참 너무 많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시력이 나쁠 수도 있어요. 저처럼. 전 눈이 아주 나쁘거든요. 그래서 잘 보질 못해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여기 뭐냐? 얘의 그 안에는 이게 있어요. 자아 또는 마음이란 것이 있어요. 기분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여기 밑으로 내려갔네. 이런 바보지. 죄송합니다. 밑에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기분으로 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봐요. 우리의 오감은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감의 관찰이 늘 신뢰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과학하는 사람은 눈으로 본 것을 꼭 자아로 측정해가지고 그것을 써놔야만 됩니다. 숫자로서. 그러니 우리의 감각기관이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거기다 철학자들이 더 강조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시야 앞에는 이런 막들이 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막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요. 통념, 전통, 관습, 편견, 선입견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위. 무슨 말이냐? 나는 내 앞에 있는 대상을 이런 대상이 있다고 쳐요. 마커가. 있는 그대로 봐서 이것은 이런 재질로 만들어졌고 저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라고 객관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다고 믿는 것을 그냥 따라서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마커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마커 그러면 마커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 알아볼 생각도 안 해요. 사람들이 믿는 것을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통념을 따르거나 아니면 전통적으로 이것은 마커이기 때문에 몇 년도에 태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오래된 그런 의견을 또 그냥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관습화됐어요. 그냥 이것을 삶에서 쓰면서 뻔하지 그래가지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아요. 또는 편견이 있어요. 이것은 모름지기 사람들 이제 나쁜 애들 머리 때리는 데만 쓰는 거야라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은 그 편견만 가지고 마커를 생각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좀 안 좋은 얘기일지 모릅니다만. 또는 권위자가 노벨상 받은 사람이 마커는 이런 물질이다라고 그냥 선언을 해버리면 위대한 사람이 말했으니 나는 그것을 그냥 따를 거야 라는 식으로 이 마커를 인지하지 실제로 이것을 열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써보고 그래서 이것은 이런 물건이구나 라고 자기가 규정하는 일을 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러한 선입견들, 이러한 그 선글라스에서 왜곡된 상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학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 혹시 통념을 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전통에 의해서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습에 의해서만, 편견에 의해서 시야가 흐려진 건 아닙니까? 아니면 권위에 맹종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질문함으로써 질문 받은 사람이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 막을 하나씩 걷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뻥 뚫리게 돼서 얘를 있는 그대로 보는데 더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전히 시력과 밑에 얘기는 자아의 문제는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나마 이런 것을 걷어내는데 철학적인 질문하기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학하는 기본 이유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을 보다 더 명징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지를 걷어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철학의 본령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흔히 이런 쪽은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만 이야기하자면 영국하고 미국의 철학 전통이 이쪽을 더 강조하고 그리고 영미 말고 대륙 있죠. 프랑스, 독일 이런 쪽은 깊은 사상 쪽을 더 강조한다라고 흔히들 대별해서 얘기하긴 합니다. 그러나 양쪽이 지금 교통하고 있는 것이 현대 철학의 면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 수업 웹페이지에 실려있는 화면인데, 이제 Q하고 A라는 것은, Q는 question의 약자고 A는 answer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question, 질문, answer, 답입니다. 질문과 답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 태초의 질문을 the questi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the question 무엇이냐? 그러니까 인류가 태초에 이런 질문을 가졌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지? 왜 해와 달이 뜨고
밤엔 별이 뜨고 그러지? 뭐 이런 질문을 던졌을 수가 있겠죠. 이런 태초의 질문에 대해서 태초의 위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3세기의 프톨레마이우스의 천동설이라는 위대한 답이 나왔어요. 위대한 답이죠. 왜냐하면 수많은 것을 설명해 주니까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도. 그런데 만약에 천동설이 그냥 정답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하다고 믿었으면 우리는 지금 2000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천동설이 정답인 걸로 알고 세상을 바라봤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대에 우리는 천재 프톨레마이우스보다 우주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위대한 답을 정답이라고 여기지 않고 계속 질문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질문했어요. 중세 1000년을 지나면서 수많은 천재들이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이 지동설 같은 그런 새로운 질문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앤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전 물리학적인 예를 들면 뉴턴이 정립한 새로운 우주관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18세기적인 고전 물리학적인 우주관에 대해서 또 새로운 질문들이 또 쏟아져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립자에 대한 새로운 소립자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인 질문들, 양자 역학이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니 뭐 이런 질문이 또 나오다 보니까 그런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또 현대적인 초현대적인 새로운 우주관이 제시가 됐어요. 더 큰 우주를 알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완전히 알게 됐느냐? 아니죠. 아직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게 모르니까 계속 질문하게 되겠죠. 이처럼 질문하기는 이렇게 영원히 뻗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아직 우주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하기를 멈추면 이런 하나의 도식적인 작은 답에 만족하고 말 것인데 인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학은 이런 질문하기를 도와주는 기본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주어진 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도 볼 수 있을 텐데 해서 새로운 질문들을 쏟아내는 것을 도와주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자, 이것은 과학으로 이어지고 결국 인류의 지적인 진보의 근간이 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제 제가 영어로 써놔서 죄송합니다만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존 듀이라는 사람의 성장관을 여기 가져온 것인데 인간이 이렇게 성장한다는 얘기에 어떻게 성장하느냐? 질문하면서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기 때 태어나서부터 질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하기가 아기가 철학적인 질문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손으로 만져보고 입에 넣어보고 하는 게 다 질문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이제 제가 영어로 써놓은 것은 continuum of experience인데 경험의 연속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계속하면서 앞으로 자라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evolution, 이제 진화라는 관점에서 듀이라는 사상가가 본 것인데, 즉 인간은 계속 질문하기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고 그래서 성장, growth, 성장한다는 얘기고 이것이 인류 진화의 개인적인 한 면모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것에 대해서 이제 듀이의 이런 주장이 나온 책에 이런 시가 담겨 있었거든요. 이게 듀이의 시가 아니라 영국의 테니슨이라는 분의 시인데 제가 잠깐만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모든 경험이 하나의 관문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관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새로운 관문을 통과하면 내가 아직 여행해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빛이 비춰오는데 미지의 세계에 그런 경계선들이, 마진들이 갈수록 내가 앞으로 나갈수록 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경험 하나를 하는 것은 즉 오늘 새로운 수업을 하나를 들었어요. 또는 어떤 새로운 사람과 만났어요. 아니면 내가 못 해본 경험을 뭔가 했어요. 그것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 관문을 통과하면 내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미지의 세계는 점차 더 좁혀지고 그리고 내가 아는 세계가 넓어진다. 뭐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제가 좋아하는 이탈리아의 기호학자이자 세계적인 소설가 베스트셀러인 움베르토 에코 선생이 하신 말씀이에요. 현대문화, 즉 21세기 지금 지구에서는 과학 공동체는 대학교나 연구소 같은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불일치가 지식이 진보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즉 사람들이 다 질문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불일치가 아니라 일치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합의하죠? 그럼 이상하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과학 공동체는 아니에요. 종교 공동체일 수 있죠. 자, 우리 수업은 종교 공동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리, 과학, 학문의 영역에서 인간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그런 수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수업에서는 불일치를 환영하고요. 불일치를 조장하는 질문하기를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떠먹여주기로 정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의문을 가지고 혼란에 빠져서 새로운 질문들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우리 수업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 수업은 철학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역사학도 보고 교육학도 보지만 철학이 중요한 하나의 본령입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질문하기를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는 철학의 중요한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철학적으로 질문하면서 역사적인 시간의 축 위에 교육을 놓고 우리의 토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